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된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강승엽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주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건강 불평등에 대한 측면을 공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여서 이 건강 불평등 현상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주요 3대 사망 원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사망률과 그 다음에 공간적 상호 의존성이 어떤 개념인지 그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 하였는지에 대해서 그 연구 설계를 살펴본 뒤에 그 분석 결과와 결론의 순서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입니다. 제가 이게 슬라이드가 하나 날아간 것 같은데, 이 페이지부터 바로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는 그 국토 전반에 그 만연한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의 건강 증진 종합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0년에 이제 제4차 건강 종합 증진 계획이 종료되었는데, 1차 이후부터 2차 계획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그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서 어,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계속해서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는 제5차 건강종합 증진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슬라이드에서 빠졌던 내용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신문 기사들을 검색해 보니까 많은 지방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 수도권의 의료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진료 시간은 단 5분밖에 안 되는데 막 몇 시간씩 걸려서 하루 종일을 소비해 가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에 와서 진료를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그 국민들이 그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그리고 대도시권과 그 지방에 이런 격차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그 지역 간의 불평등, 건강 불평등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게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자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그 지역 간의 건강 불평등을 정부에서는 해결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완화가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를 공간적인 측면에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연구의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행 연구 검토인데요. 먼저 그 우리나라 3대 주요 사망 원인에 대한 그 사망률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악성 신생물, 그 저희는 그냥 흔히 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암과 심장 질환 그리고 폐렴으로 인한 그 사망 원인은 전체 사망 원인의 약 44.9%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관련 연구원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암으로 인한 2015년 기준에 그 암으로 인한 그 사회 경제적 비용이 약 14조 원, 연간 14조 원에 달한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표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암의 경우 그 사망 원인 통계가 실시된 이후부터 줄곧 그 국민들의 가장 큰 주요 그 사망 원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으로 심장질환과 폐렴의 경우 그 2010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2위와 3위의 그 사망 원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그 건강 불평등, 그러니까 그 사망률에 대해서 왜 공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선행 연구를 검토를 해봤더니, 이 코체스키의 연구에 따르면은 그 사망률 건강 불평등에 대해서 공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이 토블러의 지리학 제1법칙에 따르면 가까이 있는 것들은 가까이 있는 것들은 멀리 있는 것들보다 더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셀린의 그 공간 경제, 계량 경제 연구에 따르면은 비슷한 속성을 근접해 있는 그 위치적으로 공간적으로 근접해 있는 것들은 좀 더 비슷한 속성을 공유할
공유하고 있다라는 이런 결과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런 건강 불평등의 현상이 공간적으로 접근해서 확인을 해본다면 기존에 저희가 그 통계치로만 제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보다 보다 확연하게 그 몸속 건강 불평등 현상이 실제로 국토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또는 이러한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또 새 질병에 대한 이제 공간적인 상호 의존성, 공간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암이라든지 심장 질환 그리고 폐렴의 경우 그 유전적인 통제가 쉽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건조 환경,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들에는 일부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에 따라서 이 병을 더 악화시키거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뭐 암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폐렴과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주변의 공간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 심장질환이 발생한다거나 폐렴이 발생한다라는 거나 이런 차이가 존재하였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공간적으로 그 형성되는 군집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세 질병 모두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폐렴의 경우 그 저희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그 폐렴의 감염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병원에서의 획득되는 폐렴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획득되는 폐렴이 있는데 그 지역사회 폐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인 것처럼 쉽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이런 호흡기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형태가 많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망률에 대해서 어떻게 공간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전역적 큰 틀에서 이제 수치적으로 과연 이 사망률들이 공간적으로 상호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모란자의 인덱스를 활용해서 건강 불평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모란자의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면서 Z 스코어가 1.96 이상일 때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써 이제 그렇다면은 전역적 그 모란자이 같은 경우에는 수치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군집이 표시되는지가 이제 더 이해하기가 용이하다라는 접근을 위해서 리사 클러스터 맵을 저희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리사 클러스터 맵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형태의 군집이 형성되는데 그 하이, 로우, 하이, 로우, 하이 이렇게 총 4가지 형태의 군집이 형성이 됩니다. 그 본 연구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이 군집의 같은 경우 좋은 군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이 낮은 지역이면서 또는 사망률의 개선이 많이 일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건강 수준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 로우 지역 같은 군집을 형성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높으면서 또는 사망률 개선이 적게 일어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 활용한 자료는 98년과 2018년에 그 새 질병에 대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사용을 하였는데 그 연령 표준화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인구 구조 및 그 연령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연구 도구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기준 전국에 219개 그 시군구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98년에서 2018년 사이에 그 지자체가 통폐합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2018년 기준으로 자료를 취합을 하였고 그 다음에 공간 분석에서 같은 경우에 이웃한 그 근접한 그 지역이 없으면 그 지역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위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도서 지역 같은 거 강화도와 같은 지역들은 분석의 단위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역적 큰 틀에서 이게 과연 공간적인 상호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을 한 결과 그 세 질병 모두 사망률과 사망률 변화율이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냐? 그 사망률이라든지 사망률 변화율은 그 어떤 순서가 없이 무작위로 분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것처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그 지역들이 군집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하면 지역적으로 그 사망률과 변화율의 수준에 따라서 군집의 형성이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98년과 2018년 이렇게 시간적으로 놓고 볼 때 각각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변화가 되었는데 암의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많이 떨어진 반면 그 신장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폐렴의 경우 그 공간적인 영향 관계가 매우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년도의 98년과 2018년의 경우 사망률이 높은 지역 주변에는 사망률이 높은 지역이 위치해 있고 사망률이 낮은 지역 주변에서는 사망률이 낮은 지역이 군집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의 경우 지속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적 상호 의존성이 감소하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으로 이제 그 사망률의 변화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값들은 조금 낮게 나타났지만 지속적으로 Z 스코어나 뭐 모란자의 값을 볼 때 사망률 변화율 역시 또한 그 공간적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군집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이게 그림이 왜 안 보이지?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어,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정안 되시면 그 보기를 그냥 키워서 저희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혹시 그 파워포인트 말고 뭐 PDF로 구성된 파일이 없을까요? PDF로 잠시만요, 교수님. 지금 다시 공유, 제가 저장했다가 켰는데요. 지금 그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확인할 게 아니랬는데. 다시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전체적인 수치적인 측면에서 확인했던 거와 달리 이제 이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리사맵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 사망률, 그 먼저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그 공간적인 상호 의존성이 있었는데 그 여기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을 때 하이하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좋은 것이었고 로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볼 때 98년도에 암 사망률을 놓고 볼 때 그 암이라든지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위쪽 지역에 이렇게 군집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빨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암이라든지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낮은 지역이었고 반면 그 밑에 이렇게 파랗게 표현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암이나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그 건강 수준이 안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렴해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적 상호 의존성이 아까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군집의 형성 또한 98년도에 매우 좀 이렇게 큰 규모의 군집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국토 전반에 좀 흩어져 있는 형태로
군집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8년에서 2018년, 20년의 시점에 변화하는 그 시기를 통해서 볼 때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볼 때 이 그림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앞서 그 98년도의 경우에는 군집의 형성이 그 암의 경우 매우 뚜렷하였지만 시간이 지르면 그 공간적 상호 의존성이 약해짐으로 인해 그 군집의 형성도 조금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장 질환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의 공간적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집의 형성에 있어서 그렇게 큰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고 반면에 폐렴의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 상호 의존성이 매우 증가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퍼져 있는 군집의 형성들이 조금 더 이제 군집이 더 형성돼서 더 큰 규모의 형태로 군집이 형성되었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측면은 반대로 그 빨간 부분이 제가 아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건강 불평등의 현상이 수도권에서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감소하였다라는 측면에서 수도권에서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감소한 반면 지방에서는 파란색 군집이 많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지방에서의 폐렴으로 인한 건강 수준이 매우 악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하면서 폐렴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았는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발생하였던 사스나 메르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흡기 질환으로서 그 당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단순히 이게 뭐 감염으로 인한 그런 부분만 아니라 그 인구 구조의 변화도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사회가 그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면서 노인 계층, 고령 인구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 이 고령 환자들이 어떠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그 부작용, 그러니까 폐렴과 같은 폐혈증과 같은 형태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그 것을 볼 때 폐렴으로 인한 그 사회 문제가 그 건강 불평등 문제가 매우 증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망률 그 변화율 그러면 그 국토 전반에 저희가 또 다르게 파악하고자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국토에서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 현상이 정말 해결이 되었냐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었냐라는 측면인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변화율을 통해서 그 리사맵을 저희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암의 경우 먼저 보았더니 그 앞서 파란색으로 표현되었던 여기 그 암은 지방에서의 그 암 사망률 환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변화율을 놓고 보니 지방에서의 그 하이하이 클러스터가 발견이 되었고 그 물론 강원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에서 로우 클러스터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지방에 암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건강 수준이 개선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반면 그 수도권에서는 기존의 건강 수준이 높았으니 그 개선 폭이 매우 좀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심장 질환은 앞서 공간적 상호 의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낮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폐렴의 같은 경우에는 그 폐렴으로 인하는 사망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 수준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냐를 확인해 보았더니 수도권에서 역시나 의료 자원이 풍부한 수도권에서 그 HH 클러스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HH 클러스터가 그 사망률이 많이 감소한 지역이라서 수도권에 그런 그 군집이 형성하였고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그 로우 클러스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건강 수준이 많이 개선되는 시간 동안 개선이 되었지만 그 시간 동안 비수도권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결론의 마지막 결론 파트에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망률,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및 그 사망률의 변화율은 공간적인 상호 의존성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어떤 무작위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속성을 가진 지역들이 그 군집을 형성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암의 경우 그 건강 불평등 현상이 많이 완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반면, 폐렴으로 인하는 그 사망률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건강 수준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해볼 때 그 질병의 사망률 변화 이런 측면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서 공간에 따라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지역별로 건강 수준이 차이가 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그 지역별로 그러니까 마이크로한 단위, 저희가 분석했던 단위가 시군구 단위였지만 저희가 생활하는 그 마을 단위 혹은 동 단위, 더 세부적인 단위에서 그 지역별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의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렴과 같은 경우에 지역 간의 건강 불평등이 커지고, 그 다음에 앞서 봤던 것 같이 사회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정부의 막바지 정부이긴 하지만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의대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의료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서 적절하게 그 의료 자원이 작용하지 못하는 지역에까지 그 공공의 의료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골에서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역의 보건소에 의존한다든지 아니면 읍내까지 나가서 감기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뭐 의료 자원이 여기 재분배라는 게 원격 의료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부분들을 다방면으로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권 교수님께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 말 잘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교수님. 네,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 자료도 만들고 네. 그리고 분석도 하고. 근데 저도 이 공간 계량 모형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하는 입장에서 네.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우선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네. 하면, 이 불평등이라는 말이 자체가 네. 여기에 이게 적합한지가는 의문이 좀 들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조금 약간 크리티컬하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이제 선생님들, 이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들은 생각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제목이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정확하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공간적 분포의 문제지 이게 불평등일까? 라는 좀 여기 불평등이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될 수 있을까라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불평등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기 이제 사망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죽었냐? 의료시설에 접근을 못해서 죽었을 수 있다는 게 의료시설에 대한 불평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들, 그런 것까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는 게 맞느냐라는 좀 그런 게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우선은 이 변수를 썼을 때 사망률이죠. 네. 각 시군구마다. 네. 근데 설명하셨을 때 하이가 그럼 사망률이 높은데 아니에요? 이 변수를 했을 때 그 부분을 네. 이제 일단 교수님께서 코멘트 주시고 제가 답변을 할게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게 하이가 분명히 높은 거에서가 나오는 거면 상황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 우선은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설명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라는 거에서 좀 그게 조금 궁금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만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내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불평등에서는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 지역에 병원이 얼마큼 가까이 있냐. 폐렴으로 인해서 걸렸는데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치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암 같은 경우에 오래돼 있으니까 그분들이야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서 먼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생각. 심장질환 같은 거 특히 심장도 딱 뭐가 이상이 생겼을 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 30분 내에 병원 가가지고 뭐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라는 그런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인구 구성, 인구 구조 60대가 많이 사시고 80대가 많이 사시면은 폐렴에 걸리면 돌아가실 확률이 많거든요. 젊은 사람 사는 것보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인구학적인 요인, 뭐 환경적인 요인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서 이제 설명을 해야지 이제 약간 정책적 시사점 여기에는 의료 시스템이 좀 보급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우선은 저희 불평등 이게 조금 이 단어를 정확하게 좀 정의를 하신 다음에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얘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발표 너무 잘 들었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역시 네. 잘하십니다. 뭔가. 네. 교수님, 제가 그러면은 그 말씀해주신 거 일단 일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건강 불평등 그 사실 불평등이란 부분이 그러니까 사망률을 얘기하면서 왜 불평등을 얘기하냐라는 부분이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저 혼자 연구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지도 교수님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교수님께서는 그 사망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좀 불평등 그러니까 이게 사망률이라고 그 표현은 할 수 있지만 건강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 단어로 도구로서 그 사망률을 이용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아마 제가 아직 논문으로 좀 더 그 선행 연구라든지 이론적인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그 군집의 색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이게 그 제가 초기에 분석을 했을 때는 군집의 색깔이 반대였거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하이가 사망률이 높은 그러니까 건강 수준이 안 좋은 지역이라고 그렇게 제가 해서 교수님께 가지고 갔더니 교수님이 너무 헷갈리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주식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빨갛게 올라가는 게 좋은 거고 파랗게 내려가는 게 나쁜 거니 그 사망률을 그 곱하기를 해서 숫자를 바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사망률을 쓰지 말고 숫자를 역으로 곱하기를 해가지고 색깔이 반대게 나오게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처음에 제가 작성했던 거랑 너무 많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 저희 연구실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보면 이게 하이하이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추후에 더 연구하거나 이제 글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좀 글을 깔끔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세 번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 연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탐색적인 연구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현상이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변수가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려면 이제 공간의 그 상호 의존성뿐만 아니라 공간 계량, 그러니까 리그레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 부분도 후속 연구로 제가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 자료의 획득이라든지 그러니까 98년과 2018년이 서로 변화율이라든지 각각의 그런 접근성 부분이라든지 인구 구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은 변수들을 제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제 클리닝을 한 다음에 리그레션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주 제가 지금 가장 이 연구에서 크리티컬하게 작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어서 오늘 주신 말씀 그 소중히 듣고 더 개선된 연구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홍 교수님 연이어 새로운 예, 저도 좋은 그 주제로 발표해 주셔서 우리 그 강승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논문을 미리 주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저도 좀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연구 하셨다는 아주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 전염병이 도는 이런 시국에 그 아마 이 저널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이게 비슷한 그 추세로 많이 논문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그 의미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주 뜻깊은 그런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주로 봤던 거는 아까 우리 권성문 교수님께서도 보셨던 그 짚어주셨던 내용들을 이제 비슷한 저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모란스 아이나 뭐 이런 인덱스를 쓰시는 거 지스코어나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그 매끄럽게 잘 정리를 하시고 분석을 하셨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미국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이제 뭐 비만이나 아니면은 그 당뇨 이런 성인병들하고도 많이 연결을 지어서 2000년대 중반, 뭐 2010년대부터 계속 많이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논문들을 뭐 좀 재미있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19 딱 나온 작년부터는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 그다음에 미국의 주별 아니면 카운티별로 해서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오늘 강 선생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또 그 주제로다 하셔서 제가 아주 재미있게 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몇 가지 이제 커멘트를 드리면 저는 이제 사망률에 아까 우리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불평등과 사망률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저도 한번 되짚어 봤어요. 그랬을 때 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하게 특히 보험회사에서 이 질병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률 그리고 이제 발병률 그리고 뭐 완치율도 이렇게 뭐 좀 고려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신다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 암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상호적으로 그 관련을 좀 지을 수 있는 그런 좀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렇게 좀 그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논문들을 쭉 보면은 코로나하고 성인병하고 연결을 지어서 특히 아까 공간 의존도, 공간 의존성을 많이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호 간의 이 질병들이 그 좀 상호 간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리가 좀 접근을 한다면 그것도 아주 의미 있는 향후에 그런 좀 주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권성문 교수님께서요. 이 접근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제 공간 의존성을 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있는 뭐 부산이라든지 우리 영남 지역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병원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도 수도권에 비해서도 아까 그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봤을 때 그러면은 의료시설의 공간적인 뭐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저 좀 자세히 봤을 때는 의료시설의 역량이라든지 뭐 요즘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중증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케어를 할 수 있는 뭐 병동이라든지 이런 능력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아주 정책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연구 결과물을 만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그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 저도 사망률에 대해서만 접근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그 발병률이나 완치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고려를 못 해봤던 부분인데 그 오늘 주셨던 코멘트를 바탕으로 이것들을 지금 그 뭔가 확신하게는 안 되지만 이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삶들이 변했고 이런 그 건강 관련 연구들이 그리고 지역적으로 불평등.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지금 그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었지만 아무래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코로나로 인해서 단계를 달리한다거나 그런 그 규제를 달리 적용했던 걸 보면 그 기본 전제에 그 그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랑 그 수도권과 지방은 돈 확실히 저렇게 생겼어? 의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아, 기억이 안 났어. 네. 그래서 그 일단 기본 전제가 그 수도권과 지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정부도 그거를 기본 전제를 깔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부산과 대도시권에도 그런 의료 자원이 있지만 왜 더 서울에 수도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공언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건 의료시설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접근성 측면을 좀 더 변수화해서 그 추후 연구에서 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 논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선생님 해주시면 됩니다. 음성이 꺼져 있어요, 선생님. 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 예술인의 이탈 요인 간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광주 대인예술시장 예술인과 기획자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배경입니다. 예술인으로 형성된 사회적 자본과 지역 활성화는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 이후에 예술인의 이탈로 인해서 대상지의 매력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행연구에서는 예술인의 이탈은 임대료 상승 그리고 프로그램 요인 등이 주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탈 요인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예술인과 기획자의 인식 차이에 대한 어떠한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에서는 첫째, 예술인의 이탈 요인 간 관계는 어떠할지 예술인의 이탈 요인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둘째, 예술인과 기획자 간의 인식 차이는 어떠할지 예술인과 기획자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입니다. 대상지는 광주 대인예술시장으로 선정을 하였는데 광주 대인예술시장은 2008년에 약 100여 명의 예술인이 모여들어서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말 예술인은 약 40여 명만 남아있고 2018년 9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021년까지 알아보았을 때는 6명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의 이탈 요인을 알아보고 요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에 적합한 대상지로 사료되어 광주 대인예술시장을 대상지로 선정을 하였고요. 공간적 범위는 광주 대인예술시장이고 시간적 범위는 2015년 말부터 2018년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먼저 문헌구체 및 인터뷰를 통해 예술인의 이탈 요인을 도출을 하고 중요도 빈도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출 원인 간 인과관계 분석을 비맞대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 예술인과 기획자가 생각하는 예술인의 유출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론구체 및 선행연구 검토입니다. 이론구체로는 문화예술의 뿌리내림을 적었는데요. 문화예술이 이례적인 사업에서 벗어나서 장소 정체성이나 경제적 성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클러스터는 사실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제고하거나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런 문화 클러스터를 통해서 지역에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화예술을 통한 사업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은 문화예술이 지역에 얼마나 결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가의 공간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느냐, 어떻게 뿌리 내리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이탈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찾아보았는데요. 많은 공간적, 경제적인 요인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고 실제로 예술인의 이탈에는 공간적 요소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광주 대인예술시장에서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광주 대인예술시장 관련 연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예술인의 이탈의 물리적인 요소, 프로그램적인 요소 그리고 교류가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의 차별성입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예술인의 이탈은 첫째 임대료 상승, 그리고 둘째 물리적인 공간 때문에 이탈한다고 보았으며 프로그램 교류로 인해 이탈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탈 요인 간 인과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예술인의 이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검증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게 첫째, 대인 예술 시장에서 이탈된 예술인을 토대로 이탈 요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을 차별성으로 들 수 있고요. 둘째, 활성화 주체인 예술인과 그리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기획자와의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을 두 번째 차별성으로 들 수 있습니다. 대상지 특성입니다. 분석의 틀 설정의 대상지 특성이고요. 먼저 이 대상지를 조금 알아두시는 게 이해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9년부터 2014년에 대인 예술시장 현황에서 여기 원도심의 세태한 시장이었는데 2018년 당시에는 약 350개의 점포 중에서 절반가량이 빈 점포였습니다. 그때 2008년에 광주 비엔날레를 계기로 예술인들이 이곳에 모여들어서 약 100여 명의 예술인이 시장으로 유입되게 되었고 예술인들이 시장에서 꾸준히 남아서 활동을 하면서 단순한 시장에서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시장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후에 예술인과 상인이 이제 공존을 하고 예술인의 지속적인 참여와 대중화에 초점을 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면서 특히 2012년에는 예술인이 대인예술 야시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시장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야시장의 시초가 되는 그런 시장으로 유명하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에 지역문화 브랜드 최우수상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2015년에는 100여 명의 예술인이 약 40여 명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미나리나 뭐 대속골이 다다라는 그런 예술인의 모임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야시장이 유명해지면서 상업화가 진행되고 야시장 위주의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문제점 중 하나는 야시장에만 장사를 하는 기획 점포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2018년에는 2015년에 40여 명 정도 예술인도 한 30여 명가량 유출이 되어서 약 9명의 예술인만 남아있는 상태였고 야시장의 손님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만 영업을 하는 기획 점포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대인예술 야시장이라면서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어진 야시장 프로그램이 대인예술시장 5km 내에 광주 동구에서만 한 세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방문객 또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술인이 없는 예술시장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예술시장으로서의 차별성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와 2차 인터뷰를 통해서 유출된 예술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탈된 요인을 조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기획자들이 8분이 계셨는데 그 기획자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총 예술인 25분 그리고 기획자 8분을 분석 결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인터뷰 및 설문 내용은 이탈 요인의 중요도, 빈도 분석, 그리고 개인 특성, 유출 요인 간 관계, 개인 예술 시장 유지하는 매력 요소입니다. 변수는 디마트의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경험이 많고 해당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변수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탈 요인을 정리를 1차로 했고 이후 1차와 2차 인터뷰를 통해서 변수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도출된 변수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10가지 변수로 야시장의 뭐 상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감소,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못 지원, 이런 프로그램적인 요소와 열악한 작업 공간, 열악한 물리적인 환경, 공간 부족 이런 물리적인 부분, 그리고 교류 감소나 임대료 상승, 열정 및 역량 있는 기획과의 부족 이런 기타 요인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분석 방법론은 디마트의 분석을 사용하는데요. 디마트의 분석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복잡하게 연결된 문제 구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관성을 경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그래프 이론에 기초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 표의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0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부분은 원인적인 요소가 강한 변수들이 자리를 하게 되고요. 아래쪽은 결과적인 요소가 강한 변수들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중요한 변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성적으로 인과관계를 그림으로 표현되는 분석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예술인이 인식하는 이탈 요인은 우선 먼저 디마트 분석에 앞서서 빈도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도출된 변수의 중요도를 일컷 5점 척도로 설문을 진행했을 때 10개의 변수 대부분이 뭐 3.5부터 4점 이상의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이 10개의 변수가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빈도 분석에서는 임대료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야시장의 상업화, 기획가의 역량 부족, 열악한 작업 환경, 지원 프로그램의 감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적인 요소나 뭐 예술인 간 교류 감소 이런 것들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마트 분석 결과를 이후에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디마트 분석은 크게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고 중요도가 높은 변수, 그리고 원인적인 요소, 결과적인 요소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프로그램적 요소가 중요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제 커서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이 프로그램적 요소인데 다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물리적인 이 메모의 요소는 사실 예술인의 이탈에 있어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인 요소가 물리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하고 원인적인 요소는 프로그램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도가 높은 변수는 예술인의 교류 감소로 나타났고요. 시장의 상업화, 단기적인 지원 사업, 지원 프로그램 감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빈도 분석에서 보면 임대료 상승이 제일 중요한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순위로 나타났었는데 이 디마트 분석에서는 굉장히 낮은 순위, 8번째 순위로 중요도가 나타났습니다. 좀 볼만한 것은 빈도 분석의 5개 상위 순위 중에서 4개의 변수가 이 디마트의 원인적 요소 1부터 5순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예술인분들이 실제로 인식하는 부분이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원인적인 성격이 강한 변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다 보니까 예술인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중요해서 나가게 된다고 좀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셋째로 원인적인 변수는 야시장의 상업화, 그리고 단기적인 지원, 지원 프로그램의 감소, 임대료 상승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이 야시장의 상업화는 6가지 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술인의 교류 감소와 다른 장소의 예술인 지원 사업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야시장이 상업화되면서 예술인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서 예술인들의 교류가 감소되면서 예술인의 이탈이 증가되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기획가의 역량 부족은 지원 프로그램적인 요소의 감소와 예술인이 다른 사업을 찾아 떠나가게 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기획가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 변수는 교류 감소, 공간 부족, 다른 장소의 예술인 지원 사업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전시 및 창작 공간 부족은 야시장의 상업화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야시장이 이제 상업화되고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서 전시 공간이나 창작 공간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기획자가 인식하는 예술인의 이탈 요인입니다. 이탈 요인의 중요도를 빈도 분석했을 때 기획가 또한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임대료 상승의 순위가 굉장히 높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교류 감소와 공간 부족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디마트 분석을 실행을 해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술인분들은 임대료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임대료 때문에 예술인들이 떠나간다. 실제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예술인의 교류 감소, 그 다음에 아까 예술인과는 다르게 물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프로그램 요소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이런 임대료 부분이나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나가는 것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빈도 분석 결과 디마트 분석상의 중요도가 일치하고 있었고 예술인을 떠나가는 요인은 임대료가 원인이고 이로 인해서 교류 감소와 공간 부족이 원인이 되고 예술인들이 나간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원인적 성격을 갖고 있는 변수는 야시장의 상업화, 임대료 상승, 열악한 시장 환경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자는 야시장의 상업화로 인해서 임대료가 상승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기획자의 역량 부족 같은 변수도 그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앞서서 예술인 같은 경우는 기획자의 역량으로 인해서 프로그램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지만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획자 역량은 매우 중요하지 않다. 가장 뒤편에 있는 제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술인의 유출에는 사실 기획자의 역량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의 요약 및 연구의 시사점입니다. 시사점 위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첫째, 예술인의 이탈에는 물리적 프로그램 더 기타 요소 중에 프로그램적인 요소가 사실 중요도가 가장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야시장의 활성화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예술인의 이탈에 있어서 가장 많은 원인적인 요소, 6가지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문화예술 시장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야시장에 굉장히 치우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성공하는 요인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이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예술인을 위한 지속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장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런 문화 역사 비전 기반의 성장 방향을 도출해야 된다고 선행연구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별개로 예술인이 인지하고 있는 요소, 이런 임대료 상승 이런 부분과 내재된 요소, 교류 감소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 기획자가 인식하는 것과는 또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숨어있는 요소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드러난 요인뿐만 아니라 단순히 드러나거나 기획자가 생각하고 있는 요소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내재된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문화예술 사업은 계획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현장 쪽에 이런 기획자들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획자들의 어떤 유연성과 그리고 예술의 활동을 육성을 위한 이런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예술인과 기획자 모두가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성공한 문화예술 공간이 예술인의 다양한 주체들이 활발한 활동이 있고 네트워크와 활성화가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진 고지라는 것은 어떤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밝혀진 부분인데, 이에 예술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어떤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또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서 예술인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야시장의 사업화 임대료 상승은 예술인의 전시 및 창작 공간 부족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물리적인 이런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 예술인은 작업 공간이나 공유할 수 있는 공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사업 단계에서부터 사실 광주 대행예술시장 같은 경우는 절반가량이 빈 점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기 때문에 초기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간 확보에 대한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를 통해서 예술인의 공간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의의는 2015년 이후에 이탈된 예술인을 기준으로 해서 설문부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광주 대행예술시장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제너럴하게 보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추적 연구를 통해서 예술인의 지적적 관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이고, 향후 다양한 문화예술 연계 시장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발표자 발표하시는데 네네. 다른 분들께서는 불필요한 잡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 열심히 하시는데 좀 산만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바로 해당 논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홍 교수님부터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해 주신 박지웅 선생님께서 예술인들이 도심 재생, 이런 도시 재생에서 과정에서 겪는 사례를 또 발표해 주셔서 아주 제가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이제 몇 가지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디마텔 분석 기법도 아주 적절하게 잘 적용을 하셔서 분석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광주 지역에서 특히 구도심 지역에서 있었던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저도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 대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인 시장 주변에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비슷한 시장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인 시장이 좀 변화하면서도 대인 시장에 원래 계셨던 아까 말씀하셨던 예술인들이 정착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릴로케이션, 그러니까
이주도 하시고 그리고 좀 그런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저도 이제 뭐 미디어를 통해서 좀 뭐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박 선생님께 그 이제 말씀을 드릴 그 포인트는 사실 이 대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내부적 그리고 대인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광주의 도심 지역에 상권이 변화했다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 재개발로 인해서 그 광주의 그 도심 지역도 좀 이렇게 계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재구조화가 됐다는 거 그렇게 좀 발표하는 그런 논문들도 있어서 그 측면에서 조금 보시면은 그것도 아마 거기에 시사점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획과의 역량 부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 또 동감하는 내용인데 사실 기획가들이 역량이 이제 저하된 것도 있겠지만 기획가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 기획하셨던 분들이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기획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시고 그 후배 기획가들, 그러니까 그 팔로우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기획가들이 그거를 이어서 이제 하는데 사실 기획가들이 저는 이제 여기서 그 유사 논문들을 보면 예술인들이 기획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예술인이 아닌 다른 기획가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술인이 아닌 기획가들이, 그러니까 비즈니스맨들이죠. 그런 분들이 와서 그 기획을 했을 때에 그 역량이 원래 예술가들이 했었을 때하고 차이가 난다. 그런 그 과정에서 보통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역량 부족으로도 이렇게 그 표층에서는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논문에 나오는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아까 이제 물리적 공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리적 공간이 이 시장, 대인 시장 내부적으로 아까 이제 좀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물리적 공간이 이 지가 상승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그리고 거기에 새로 들어가서 예술 활동, 뭐 예술 이렇게 그 시장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사실 이게 그 재개발 재생 과정에서 많이 이제 약간 젠트리피케이션 같이 그런 거를 받다 보니까 많이 바뀌면서 그것이 조금 상업성을 많이 이렇게 띠는 그 상업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리적 공간이 그 변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심층적으로 왜 그렇게 변했는지를 보신다면은 아마 요 시사점하고 딱 맞지 않을까 퍼즐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그 권 교수님께서도 토론해 주시고요. 발표자님께서는 두 분 토론 내용을 들으시고 한 번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 교수님.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엄청난 걸 제가 배웠습니다. 지금 디마텔 분석 처음 봤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사용할 때가 엄청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은 이 분석 방법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저보다 한 1000배는 나은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설문조사할 때 저희가 이제 질문지를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질문지를 지금 이탈 요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유입 요인은 무엇일까라는 거를 거꾸로 물어보면 이게 그걸 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똑같이 다시 분석하면 우리가 이 시사점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급 들었거든요, 제가. 왜냐면은 이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뭘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뭘 싫어하냐 물어보는 거랑 이게 좀 틀리거든요. 이제 거꾸로 물어보면 이제 이탈 요인을 봤으니까 지금 나간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면 이거랑 좀 순위가 다르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다시 뭐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뭔가를 이제 찾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 하시면서 선행연구랑 이제 차별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분석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가 저는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네, 그 발표님께서 간단히 뭐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다 맞는 얘기여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탁을 해야 될 것 같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사실 실제로 이렇게 예술인들이 나가거나 했을 때 그런 거를 교사하는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그 대상지를 토대로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된다. 아니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이렇게 보는 연구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이탈 요인이 실제로 어떻게 되고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연구는 사실 없었고, 광주 대인예술시장이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 예술인님들이 나가고 나서 그 상가가 다시 뭐 집가가 오르거나 뭔가 좀 오른 임대료가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사실 지금 굉장히 2021년에는 다시 다 거의 빈담보로 돌아가고 있고, 임대료 상승 부분도 사실은 10년 동안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5% 정도도 안 되는 부분만 올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에서의 예술인이 어떨 때 유출되느냐 사실 이게 조금 더 포커스가 있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하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입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굉장히 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일단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발표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님은 화면 공유와 해당 논문을 한 20분 내외 정도로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저 들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도시계획연구실 석사과정 김도현입니다. 희귀사건 로지스틱 회기 분석을 활용한 빈집 발생 요인 분석,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지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서론, 이론 및 선행 연구, 연구 설계, 분석 결과, 결론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빈집은 2017년 약 126만 호, 2018년 약 142만 호, 2019년 약 152만 호, 2020년 약 151만 호로 나타납니다. 2020년 빈집의 증가가 잠시 주춤하였으나 2019년까지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빈집 비율의 지속적 증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빈집은 그 자체로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또 다른 빈집을 발생시켜 확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빈집은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빈도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 요인 또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빈집 주소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지의 빈집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선정된 변수를 바탕으로 희귀사건 로지스틱 회기 분석을 통해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 중인 진주시 강남지구 일대로 빈집의 현황과 분포를 파악하였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자료를 분석했으며 현장 조사는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대상지 내 빈집 분포 현황입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첫째, 빈집의 개념과 정의, 빈집 발생 요인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총 3회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빈집 분포 현황, 통행, 교통 접근성, 주차 공간 유무, 관리 상태 등을 파악했습니다. 셋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종사자 5명, 주민협의체에서 활동하는 주민 3명을 대상으로 대상지 인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넷째, 빈집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는 희귀사건 로지스틱 회기 분석을 활용하여 빈집 발생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빈집 개념 정의입니다. 빈집 개념은 빈집의 재생과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이지만 아직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 표는 통계청,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에서 빈집을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를 진행할 당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불량 노후 단독주택 빈집을 사용하였고
빈집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 계량기나 우편물 등을 확인하여 판별하였습니다. 선행연구 검토입니다. 선행연구는 전국 및 기초지자체 중심과 행정동 및 근린단위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에 위치한 빈집을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유형은 막다른 골목에 빈집이 위치하는 경우로 총 44채 중 16채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에 빈집이 위치하는 경우로 총 44채 중 17채가 해당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빈집 발생 지역 인근에 빈집이 위치하는 경우로 총 44채 중 19채가 해당됩니다. 대상지 문제점입니다. 강남지구는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으로 어르신분들이 혼자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빈집으로 남겨지는 상황이고 현재에도 빈집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공원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빈집은 노후 단독주택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고 지적불부합지가 다수라 한 채만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고 폭 3m 이하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의 어려움 및 관리 상태가 불량하고 골목길이 매우 협소하여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CCTV 설치 등 안심 골목 조성, 소방차 등의 편리한 진입을 위한 골목길 확장, 마을 회관과 같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문가 인터뷰입니다. 10년 전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었으나 아직 맹지의 주택이 많이 입지되어 있고 지적불부합지로 측량이 어려워 주택 정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며 이번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역 개선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빈집 방치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 대부분이 빈집 철거를 원하고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을 통해 2채가 강제 철거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와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민 인터뷰입니다. 대부분의 빈집은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구매하더라도 매입 당시 가격보다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철거 후 텃밭이나 꽃거리 등을 조성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방치가 되어 문제점이 생기는 상황이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 중이며 남강변의 중형 다목적 센터 건립으로 54가구가 이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골목마다 작은 정자를 설치해 주길 원하고 미로와 같은 골목길을 장점으로 하여 골목 살리기를 시도하길 원합니다. 분석 모형 선정입니다. 빈집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구축하여 빈집 발생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빈집 발생과 같은 드문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발생할 확률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활용할 경우 추정값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추정값에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정해주는 희귀사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희귀사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분석 모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분석 변수 선정입니다. 빈집 발생 요인들을 도출하려는 분석 목적에 맞춰 빈집 여부를 종속 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빈집인 경우에는 1, 빈집이 아닌 경우에는 0으로 구분합니다. 모형에 투입할 독립 변수는 관련 문헌들을 참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개별 주택 수준에서는 과소 필지 여부, 부정형 필지 여부, 접도 불량 여부, 도로 근접 수준, 건축물 용도, 건축물 연령 등 6개의 변수를 선정하였습니다. 주택 부지의 규모, 형태, 그리고 접근성은 주택의 활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불량하다면 주택의 활용성이 떨어져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린 수준에서는 경제적 특성을 가진 공시지가, 지가 변동률 2개의 변수를 선정하였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하락한다면 주택 소유주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택을 관리하지 않을 것이고 근린 내 주택은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P값이 0.05 이하인 과소 필지, 부정형 필지, 도로 근접 수준, 건축물 연령, 지가 변동률이 유의한 변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과소 필지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빈집이 0.78단위 증가, 부정형 필지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빈집이 0.77단위 증가, 폭 4m 도로까지의 거리가 1m 증가할수록 빈집이 0.07단위 증가, 건축물의 연령이 1년 증가할수록 빈집이 0.02단위 증가, 지가 변동률이 1% 감소할수록 빈집이 0.04단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 요약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단지인 강남지구를 대상으로 빈집의 현황과 분포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빈집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는 희귀사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적용하여 빈집 발생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과수필지, 부정형 필지, 도로 근접, 건축물 연령, 집가 변동률 등 5개의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계점입니다. 진주시 강남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지가 협소하여 주 연구 대상지를 늘려 연구 결과를 보완하여야 하고 구독 가능한 자료 중 일부만 활용하였기에 도출된 요인과 영향력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지를 늘리고 변수들을 조금 더 다양화하여 연구를 보완한다면 빈집 발생 요인을 더욱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주 빈집 문제에 대한 적합한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토론자이신 권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 교수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또 빈집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논문도 썼고요. 우선 뭐 저희 이제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이니까 또 선생님한테 또 여쭤볼 게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빈집 조사할 때 본인이 직접 조사하신 거예요? 네네, 나가서 했습니다.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 강남지대 일대라는 곳을 네. 모든 좀 전에 이제 표로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네네. 일대에 있는 집들을 다 변수로 선택을 하신 거죠? 네네, 다 했습니다. 그 선택하고 그 중에 빈집만 몇 개를 선택하신 거죠? 거기 있는 빈집 44채 전부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총 집이 몇 채였어요? 760채 정도 나왔습니다. 760채가 다 들어간 거죠? 네. 분석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분석 결과를 이제 분석 모형을 볼 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분석 모형에 뭐 몇 개 써 있는지도 좀 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분석 모형을 썼을 때 좀 전에 이게 뭐였더라? 희귀 사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제가 아는 모형은 뭐지? 포화성 모델 아니면은 네거티브 바이노미널 모델 같은 거를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편향됐을 때는 그런 걸 쓴다고 그러는데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그것도 사건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건 데이터라고 갖고 하는 거라 가지고 좀 비슷한 면이 있긴 한데 제가 이걸 잘 몰라 이 모델형을 잘 몰라가지고 이 모형이 맞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한 모형은 약간의 이제 어떤 지역에서 몇 개가 나오냐, 2개가 나오냐, 3개가 나오냐,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조금 틀려서 이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모형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 모형에 대한 좀 식도 좀 보여주고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모형을 좀 자세히 설명해줘야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모형의 장점, 이 모형을 왜 썼는지 하는 장점들 같은 걸 좀 더 써줘야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연구의 한계에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빈집에 대해서 이제 다 일일이 한 채씩 다 조사를 하셨는데 더 힘들겠죠, 이제는. 이렇게 조사하기가 힘들죠, 원래는. 중요한 거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못 썼는데, 만약에 한 채씩 다 조사를 했다 하면은 이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특징들을 다 이제 같이 변수를 같이 넣게 되면 훨씬 더 왜 나오는지가 더 유니크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이제 디스애그리게이트, 이제 한 채 한 채마다 그게 없으니까 통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동 단위로 해가지고 빈집이 몇 개인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애그리게이트된 데이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연구에서는 한 채 한 채 갖고 다 했으니까 그 한 채 한 채가 갖고 있는 그 집에 갖고 있는 고유 특성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집주인 사시는 분들이 왜 이게 빈집이 됐는지라는 게 이제 나오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잘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그 776개 옆에다가 잘 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첫 번째
이제 발표하신 이제 강승엽 선생님이랑 이제 비슷한 게 뭐냐면 빈집이 이제 모여 있으면은 같이 모여 한 집이 빈집되면 옆에 집도 빈집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공간 분석 같은 것도 이제 좀 한번 이제 해보는 것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 이제 코멘트는 이 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홍 교수님께서도 예, 예. 간단하게 세 네네. 번째 논문에 대한 코멘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빈집 분포 또 여기 경남 사례로 해서 진주시 사례로 해서 너무 재밌게 또 저도 이 논문도 보고 읽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또 권성문 교수님께서 좋은 코멘트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뭐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비슷한 이제 사례, 뭐 제주도 사례에서 제주도에도 빈집이 큰 문제라 그 연구를 좀 한 게 있어서 그 관련돼서 뭐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코멘트 좀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빈집이 사실 안전하고 많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안전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빈집이 방치되다 보니까 빈집이 가지고 있는 빈집이 범죄나 뭐 아니면 지역의 안전,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재해 문제 같은 거하고도 연결이 되고 해서, 그 빈집들을 아까 뭐 760여 채를 다 조사하셨다고 하니까 그건 정말 대단하신 조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권성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구당 원래 보통 하면은 빈집을 하게 되면 지역을 이렇게 떠가지고 뭐 동별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개체별로 해서 하셨다고 해서 그건 굉장히 재미있는 접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빈집이 단독주택이거든요. 보통 제주에서도 이제 그랬고 그 사례를 보니까 단독주택이 보통 빈집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빈집의 정의에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빈집은 보통 어르신들이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빈집으로 남는 이제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오래된 주택을 얘기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거기 모델의 그 용도에서 보면은 단독주택이냐 아니냐 이걸 보셨잖아요. 그걸 네네. 조금 그 용도를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좀 고민해 보시면 기존에 이제 빈집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진주에 이제 뭐 강남지구 연구를 하셨는데 사실 많은 도시들 우리나라의 대부분 도시들, 오래된 도시들, 그리고 오래된 도심에는 이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진주 사례 하신 다음에 다른 지역과 이렇게 비교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게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도 뭐 새 논문 발표를 다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공통적으로 좀 그런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논문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연구가 어떠한 실험 연구와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앞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물론 그 차별성 속에 이제 배경적인 논의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도 그 분석 결과 뭐 정량 분석을 하든 뭐 정성 분석을 하든 분석된 결과에 근거해서 어떠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지 그 두 가지가 가장 이런 학술 발표 대회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아직 뭐 논문의 진행 단계인 경우도 있고 하지만 보다 완성도 있는 논문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후자 정책 시사점을 얼마나 그 분석된 결과에 기초해서 도출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새 발표 논문 모두 공통적으로 좀 연구의 어떤 좀더 개선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뭐 그 이외에 연구 주제라든가 현재 어떤 현 상황에서의 어떤 중요도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다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그 세션에서는 발표 세 편의 논문을 들었는데 혹시나 발표하신 분 중에서 다른 발표자들의 논문을
내용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은 여기 좀 줌에 참여해 주신 다른 분들께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다른 발표자분 논문 혹은 뭐 다른 참가자분께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다른 두 분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 박주영 선생님께서 이제 문화부분 해서 저는 사실 그쪽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김도훈 선생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빈집 논문이 이제 같은 연구실 친구가 이제 연구를 했던 부분이라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아까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일단 제가 가장 높게 사는 거는 그걸 1차 데이터를 선생님께서 직접 수집하셨다는 거. 정말 진짜 그거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건 정말 저도 해봤지만 정말 쉽지 않지만 아마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 보시면 빈집의 발생 요인에 대해서 그 2차 데이터,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행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공간 회귀 분석을 많이 진행을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그 지역의 그러니까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셨기 때문에 공간 리그레션을 한번 해보시면 물론 선행 연구들에서는 전체 단위로 했지만 그 지역의 특징을 더 밝혀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더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저도 뭐 마지막 발표하신 연구자분께 사실은 이산형 변수죠, 그죠? 정석 변수 특정체가. 근데 이제 일반적인 라준 모형으로 하지 않고 희귀형 라준 모형으로 하셨는데 오히려 현재 실증 모형의 분석 결과에 뭐 강건성을 테스트하는 측면에서 희귀형 말고 그냥 라준 모형으로 한번 분석 결과를 돌려보시고 지금 이번에 희귀형 라준 모형과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Y값이 1인 경우가 전체 샘플 수에서 가령 10% 정도 되면은 일단 라준 모형으로 분석해도 큰 문제 바이어스된 결과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총 738개 샘플 중에서 40몇 개니까 10%가 안 돼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희귀형 라준 모형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레퍼런스를 좀 제시해 주시는 것도 왜 본 연구에서 모형을 라준 모형이 아니라 희귀형 라준 모형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차후에 논문을 작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두 개의 모형을 비교하는 것도 고려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뭐 1시간, 2시간 정도 가량 같은 주말에 대학원 세션 지역개발 쪽에 대회 준비해 주셔가지고 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없으면은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나름대로 발표자들의 평가가 있을 테니까 발표하신 분이나 다른 기타 참가자분들은 줌 미팅방에서 줌 미팅방을 나가주시면 되겠고요. 저와 두 분의 토론자는 잠시 항의에 대해서 조율을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홍 교수님 그리고 권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거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예. 송출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저기 학회에다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학회에다가 잠깐만, 학회 잠깐만요.
제가 전화를 해볼게요. 일단은 그러면요. 지금 미팅방은 유튜브 이제 송출 정리를 하고 정지했답니다. 여기 채팅방에 송출 올라와 정지. 있거든요. 네. 예. 그럼 저희끼리 얘기하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제 의견은 일단은 고려하지 않고 두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하면 좋을 것 저는 제 생각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입니다. 같아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왜요? 왜? 세 번째는 왜? 세 번째? 네. 세 번째요? 교수님 세 번째가 괜찮으세요? 아니, 저는 상관없는데,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 아, 번째를 빼신 이유는, 첫 번째. 첫 번째는 많이 부족합니다. 완결성이 있어서. 예,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좀 완결성이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예,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석이 끝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네. 분석이 다 이루어지는 측면에 있을 때는 두 번째가 제일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홍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첫 번째 하신 분하고 두 번째를 생각했었는데요. 저도 아까 박 선생님이신가요? 박준 선생님이 그분이 그 정리를 제일 잘하신 것 같아서 마무리가 완결소 아까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그 변수 크게 더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저는 1, 2번을 중에서 저는 2번 선생님 박준 선생님인가요? 그 광주 사례가 저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완성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논문을 발표 중에 봤습니다. 여러 차례 기침과 이런 발표를 이렇게 방해하는 요인에 불구하고 차분하게 네네. 잘하셨고. 네. 아무튼 그러면은 제가 학회 쪽에다가는 간단하게 논문의 완성도 측면에서 제일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통보를 일단은 학회에서 연락이 오면은 아니면 간사분께 톡으로 간단하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토론 네,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분이 상을 이게 받는 건가요? 그러면 이걸 저기 해가지고 아마 대학원 세션당 일반적으로 한 편 정도는 다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였네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경쟁이 치열한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국대표원이어서 그렇게 치열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각 개별 논문 사이에 그런 완성도 측면의 차별성은 있으니까 나름대로 논문도 두 번째 분이 논문도 잘 쓰신 것 같고요. 그 논문을 쭉 읽어보면 만약에 상을 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발표 플러스에다가 논문을 얼마나 더 공들여 썼는가 또 보게 되면 그렇죠. 제출된 그리고 논문. 슬라이드도 되게 잘 만드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은 그러면은 제가 정리를 해서 갑자기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교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네.